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자료, 그러니까 조선 후기 양반 가문의 아주 내밀한 편지 모음집, 이걸 중심으로 한번 그분들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고고한 모습 말고요. 때로는 땀 냄새도 나고 걱정도 많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그 핵심이 바로 신현이라는 인물, 그리고 아버지 신대우, 이분들을 포함한 집안 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최종 수합본입니다. 물론 신현의 일기, 성도일록 같은 다른 기록들도 참고는 했는데요. 오늘은 이 편지 속에 담긴 그 생생한 목소리, 여기 한번 집중해 보려고요. 네, 이게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죠. 그야말로 한 가족의 살림살이, 고민거리, 관계, 심지어 아팠던 이야기까지. 그 시대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타임캡슐 같다고 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 탐구는 이 편지들을 한번 길잡이 삼아서 18세기, 19세기 양반들이 진짜 땅은 어떻게 관리했고 자식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또 아플 때는 어떻게 했고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삶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네, 기존에 좀 딱딱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좀 벗겨내고 더 입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양반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 그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의 편지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뭐니 해도 양반의 본업이죠. 관직 생활 그리고 출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편지랑 다른 기록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요. 아버지 신대우는 좀 늦은 나이에 음보, 그러니까 시험 안 보고 조상덕으로 관직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관직을 시작하셨고 네, 그렇죠. 음서제라고도 하죠. 아들 신현은 좀 달라요. 평안도 성천부사 이런 지방 수령을 지내다가 나중에 과거시험, 병과에 급제를 해요. 경로가 다르네요. 네, 출세 경로가 좀 다르죠. 특히 신현의 일기다 편지를 보면요. 와, 지방관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요. 백성들이 올리는 소송이나 청원서를 있잖아요. 민소나 면보. 이걸 하루에 수십 장씩 처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말 많죠. 와, 수십 장이요? 보통 일이 아니었겠는데요? 그렇죠. 또 새로운 아전이나 심부름꾼 임명하는 문제, 신차 문제라고 하죠. 그리고 관아 창고, 회창의 곡식 재고를 일일이 조사하고 세금 걷는 거, 재정 문제까지. 편지에 이런 고된 업무에 대한 어떤 힘듦 같은 게 슬쩍 비치기도 하고요. 아, 행정 업무가 정말 만만치 않았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거린이나 난민 문제 해결하고, 금지령 내리고, 또 위에 보고하고, 임금님 명령 받들고, 망골 내라고 궁궐 향해 절하는 의례도 꼬박꼬박 챙기고, 진짜 몸이 몇 켠이라도 모자랐을 것 같아요. 네, 그 부하 관리들 점검하고 잘못하면 꾸짖고 그런 내용도 있죠. 관속 점열이나 장교 질책 기록 같은 것들. 맞아요. 그런 것까지 다 챙겨야 했으니까요. 네, 그 기록들이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양반 관료의 삶이 결코 한가롭게 학문만 탐구하거나 풍류 즐기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요. 아주 현실적인 행정 업무와 그 책임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신현뿐만 아니라 아버지 신대우 경우도 편지에 보면 그런 고민이 보여요. 음성영감 시절에는 곡물 가격 안정시키려고 애쓰고 백성들 구휼하려고 노력하고 강동영감 때는 또 제방 쌓아서 홍수 막으려 하고 실질적인 치적을 남기려고 노력했군요. 그렇죠.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라 진짜 실무 능력이 중요했고 책임감도 엄청났던 자리였던 거죠. 임금에 대한 태도도 보면 망걸레 같은 의례적인 충성 표현 당연히 하지만 그와 동시에 왕명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보고하느냐 이 실무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지 곳곳에서 이런 관료로서의 부담감, 현실적인 고충 이런 게 막 느껴져요. 네. 그렇게 바쁜 관료 생활 속에서도 결국 이분들도 사람이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했겠죠. 이제 가정과 살림살이, 특히 경제생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갖는 통념을 깨는 모습들요. 어떤 점들이 그런가요? 보통 양반하면 농사일 같은 건 직접 안 하고 점잖게 앉아서 글만 읽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편지나 일기를 보면 전혀 아니에요. 사촌이라는 특정 땅 관리 문제라든지 논 김매기, 콩농사 진행 상황 같은 아주 구체적인 농사일 있잖아요. 이걸 편지로 막 주고받으면서 확인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아, 직접 챙겼군요. 네. 더 놀라운 건 광진나루 근처 땅에서 44포, 고향 땅에서 33석,
이런 식으로 추수한 곡식 양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뒀다는 거예요.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와, 수확량까지요. 정말 꼼꼼했네요. 그쵸. 이걸 보면 진짜 손에 흙 한 번 안 묻힐 것 같은 그런 양반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멀죠. 직접 농사 현황을 챙겼다는 건 그만큼 경제활동이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양반 가문 역시 탄탄한 경제 기반 없이는 가문의 위세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재산 관리나 농업 경영에 관여했던 겁니다. 집수리나 사당 건축, 행랑채 공사 이런 것도 직접 계획하고 관리했던 기록도 있고요. 1792년에는 합동해서 이동으로 이사했다는 기록도 있던데 이사도 정말 큰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사 기록도 흥미롭죠. 편지 기록에는 또 재산 관리의 다른 면도 보여요. 예를 들면 1801년에 12경 주소랑 주역, 낙질, 그러니까 일부가 빠진 책 세트인데 이걸 100냥에 섰는데 나중에 판 사람이 와서 100냥을 더 달라고 하니까 결국 보내줬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 책거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런 문화적인 활동조차도 결국 경제적인 문제랑 얽혀 있었던 거죠. 또 신원이라는 곳의 땅 임대료, 조라고 하죠 그걸? 로 집 구석을 받아들였다는 기록처럼 소장료 징수 같은 임대 수입 관리에도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특히 아버지 신대우가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편지 내용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양반이라고 해서 다 처음부터 풍족했던 건 아니다. 재산을 모으고 관리하는 능력이 가문의 흥망에 정말 중요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많은 농사일이나 집안일은 다 누가 했을까요? 편지에 노비나 고용인 이야기도 자주 나오죠. 네, 그렇죠. 어린 종, 삼노 같은 노비 이름도 보이고요. 고용인부나 구종처럼 필요할 때 사람을 사서 쓴 기록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집안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주인이 나갈 때 따라 나서거나 심지어 도배 같은 기술적인 일까지 다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살림의 정말 큰 부분이었겠네요. 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때로는 통제하느냐. 이게 집안 어른, 특히 가장의 중요한 역할이자 능력이었던 거죠. 아, 관리 능력? 네. 편지를 보면 노비가 아프거나 도망가서 걱정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노비 관리가 그냥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야말로 양반의 삶이 그냥 고상한 정신세계에만 머문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경영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가족 관계와 의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편지들을 보면 이분들한테 가족 그리고 가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냥 막 느껴져요. 그렇죠. 유교 사회의 근간이니까요. 아버지 신대우가 아들들에게 직접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부르는 이름이죠. 그걸 지어주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자설이라는 글을 남긴 기록이라든지 또 자기가 아끼던 23사나 13경 주소 같은 귀한 책들을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모습. 아, 이런 데서는 정말 따뜻한 부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기록들이 있죠. 신현이 성천부사로 갈 때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았다는 기록도 당시에 그런 가족 중심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특히 제사나 묘소 관리에 대한 기록은 정말 집요할 정도로 상세하죠. 편지나 일기에 성묘 기록이 빠지질 않아요. 네, 저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묘비 제작 과정까지 날짜별로 다 적어놨더라고요. 1811년 10월 27일에 석공이랑 계약해서 120일 동안 글자 새겨서 다음해 2월 28일에 완성하고 3월 11일에 묘비 세웠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조상과의 연결, 가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선 사회에서 가문과 혈연은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어요. 제사나 묘소 관리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걸 넘어서 조상부터 이어져 온 가문의 역사와 정통성을 확인하고 그걸 후손들에게 계승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례였던 거죠. 이걸 통해서 가문의 결속도 다지고 사회적인 위상도 확인받는 의미가 컸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과거 시험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편지에 보면 자식들이 감시, 그러니까 예비 시험이죠. 거기에 응시하거나 합격한 소식, 과강이라고 학습평가 참여한 기록, 또 신현 본인이 1813년에 병과 정식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기록, 이런 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적 성공을 이어가는 것, 이게 양반 가문의 지상 과제였던 겁니다. 네, 편지에 그런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의 돈독한 교류나 정서 같은 것도 잘 나타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상가에 찾아가서 조문하고 부의금 내고 치전, 상주 도와서 장례 치르는 호상 기록이 굉장히 잦아요. 이것도 혈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얼마나 중요하게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건강 문제일 텐데요. 이 편지들에는 아프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좀 놀랄 정도로요. 네, 맞아요. 특히 눈병, 안질 기록이 아주 두드러지죠. 맞아요. 아버지 신대호부터 시작해서 신현의 아들 명현까지 여러 대에 걸쳐서 눈 문제로 고생하는 모습이 편지랑 일기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침 맞고 박이나 정렬의원 같은 유명한 의료원 찾아다니고 기록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양로라는 약을 썼다는 기록이 있던데요. 전문가님, 이게 혹시 어떤 약이었을까요? 좀 생소한데? 아, 양로. 그게 이제 증류 방식으로 만든 액체 형태의 약물을 가리키는 말이긴 한데요. 당시에 의서에도 나오긴 하지만 편지가 쓰인 19세기 초반이라면 혹시 서양의 증류 기술이나 약품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서양 의학의 영향일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중요한 건 전통적인 탕약이나 환약 말고 다른 새로운 형태의 약을 시도했다는 점이에요. 질병이라는 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닥치는 현실적인 고통이었잖아요. 치료법 찾는 건 정말 절박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렇죠. 당시 의학 수준에는 한계가 있었을 테니 전통 의술, 침술은 기본이고 심지어 양로 같은 새로운 방식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병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 절박한 노력이 편지에서 느껴져요. 편지에 보면 치료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솔직한 감정도 드러나죠. 맞습니다. 이번 치료로 혹시 옛날처럼 밝은 눈을 되찾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면서 희망을 품다가도 다른 편지에서는 침 효과는 별로 기대할 게 못 된다. 괜히 실력 없는 의원한테 맡겼다가 더 나빠질까 두렵다. 이런 불안감을 솔직하게 쓰기도 하고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담긴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통수단도 중요했겠네요. 편지 기록 보니까 어떻게 소식을 전했는지도 좀 엿볼 수 있었어요. 네, 주로 어떤 방식이었나요? 그 파발이라고 급한 공문서 전달하던 공적인 역참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인편,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직접 편지나 물건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보 전달이나 교류가 거의 사람하고 서신에 의존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네트워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맥 관리가 생존과 성공에 필수적이었어요. 아, 인맥 관리? 네, 누구를 알고 지내는지 또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개인과 가문의 사회적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죠. 편지나 일기를 보면 버시너 친척, 동료 관료들을 찾아가거나 그들이 찾아왔다는 기록이 아주 빼곡해요. 조판서댁, 해주댁, 오겨 이런 특정 인물들과의 교류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관계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만나고 헤어지는 걸 넘어서 서로 안부 묻고 정보 교환하고 때로는 도움 주고받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었던 셈이죠. 아버지 신대우가 아들 신현에 대해서 평가한 편지도 있었죠. 질박하고 성실하며 순박하다. 세상에 이런 아이가 또 있겠는가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평판이 또 인편을 통해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편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록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막연하게 가졌던 양반 이미지 있잖아요. 한가롭게 시나 읊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 그거랑은 정말 다른 모습들이었어요. 네, 저도 그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직접 농사 현황 파악하고 재산 관리하고 또 관료로서 행정 실무에 시달리고 병마와 싸우는 모습까지
훨씬 더 현실에 발딛고선 다층적인 삶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번 자료들, 특히 이 편지들은 기존의 양반에 대한 몇 가지 통념을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증거들을 제공해요. 첫째는 노동과 관리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노동과 관리요? 네. 양반들이 직접 육체 노동을 하진 않았더라도 토지 관리, 농사 감독, 노비 운영, 재산 증식 같은 실질적인 경제 활동과 관리 노동에 아주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코 한가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 신경 쓸 게 많았겠네요. 둘째는 현실 정치의 무게감입니다. 관직 생활이 단순히 가문의 명예를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재정화 책임지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아주 고된 정치 행위이자 행정 실무였다는 점이죠. 네, 편지에서 그 고충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데 사상의 유연성과 개방성입니다. 특히 아버지 신대우의 경우를 두면요. 당시 조선 사회의 근간이 주자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틀에만 딱 갇혀있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요. 아,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마음, 실심을 중시하면서 진나라, 한나라 시대의 꾸밈 없는 글쓰기 방식, 고문을 높이 평가했어요. 심지어 도가 계열 서적인 진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기록은 그의 사상적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었음을 시사합니다. 오, 도가서적까지요? 네. 그가 추구했던 문체도 간결하면서도 기이하고 힘있는 기위, 그런 문체를 지향했는데 이것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개성적인 면모였죠. 이런 모습들은 양반 사회가 그냥 획일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 안에도 다양한 가치관과 지향, 그리고 역동성이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귀중한 단서입니다. 와, 정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많네요. 신영 가문의 편지라는 이 생생한 창을 통해 들여다본 조선 양반의 삶. 어쩌면 고고한 이상 뒤에 가려진 치열한 현실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땅이랑 씨름하고 돈 문제로 고민하고 관직의 무게에 힘겨워하고 또 병의 고통 속에서 희망과 절망을 오갔던 어찌 보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연대기나 역사서가 놓치기 쉬운 개인들의 살아있는 경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편지 자료들의 가치는 정말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와 가치관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일상을 꾸리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는지 그 미시적인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목격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수백 년 전 종이 위에 먹으로 써내려간 이분들의 편지가 당시 현실을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듯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디지털 기록들 있잖아요. 업무 이메일, 가족과의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것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훗날 우리 시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청취자분들의 일상 기록 속에는 지금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시대적인 고민과 가치, 또 사회 구조의 단면들이 숨겨져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